한국 육군과 해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탄생했다. 최근 국방부의 놀라운 발표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로 2024에서 2028년 내 추진해 2024년대 후반 2에서 세척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 불리는데 중형 미사일을 가득 싣고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함정은 거의 수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격용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합동화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만들려고 하는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T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 이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 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발로 무장한 합동화력함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북한 내륙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무시무시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던 한국이 떠다니는 배의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육군의 미사일 무기와 해군의 콜라보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각에서는 천조국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일명 아스널 10으로 불리는 합동화력함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은 것을 한국이 하게 되면 결국 적의 공격 표적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을 가지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목표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함정은 장거리 대양항해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스널 10을 만들면 작전거리는 1000km 영하 이내의 연하남 수준입니다. 평소에 한국의 지상 방공망이나 이지스함의 방공망의 보호를 받다가 작전 시에는 적국의 기지 근처로 가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집중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지상에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우리 공군 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당해도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구축함 등에 들어가는 값비싼 센서 등 첨단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초반에 대량 화력을 퍼부어야 하는데 지금 이동식 발사대는 트럭 1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해 동시 대규모 발사가 힘들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 전투기 한 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60대의 F-15K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에는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 2 및 광개토 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니 일거에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총 3대의 합동화력함을 만들게 되면 300발의 미사일로 순식간에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리지만 해군력에서는 압도한다는 일본에게 한국이 만든다는 합동화력함은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러한 주장을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립전시관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는 독도를 두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일본 정부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에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놓고 한국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2019년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고 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한국이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은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대량 장착한 통합화력함이 큰 우려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현무 3C 미사일을 여기에 달면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3조 7천억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 오프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 생산을 위한 사건의 계약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고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 함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현재 약 200km인데 일본은 이를 1000km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다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해외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수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0조를 투자한 일본 첫 제트 여객기에서 일본의 기술을 고집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주요 무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미사일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합화력함 외에도 새로운 러브콜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 전문 업체이자 주요 방산 업체인 보잉과 미래전에 대비한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보잉과의 MOU 체결을 맺고 연내 인공지능 AI 무인 체계계 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장 핵심 전력 중심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 개발해 국방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을 보잉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 디지털 생산 시스템 등 공동 연구 개발 R&D 양해각서 MOU 체결 및 실무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보잉이 손을 잡은 것은 최근 한국이 순수기술로 개발한 KF-21전투기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든 FA-52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최근에 미국 경전투기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캐나다 왕립해군이 약 59조 원을 들여 한국의 잠수함 12척을 구매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영국 해군으로 구매한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쓰고 한 척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잠수함 교체에 나서면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군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어 세계 최강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으려 하고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무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상대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5-32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은 뒤 유럽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원조를 끊겠다고 하자 유럽은 그 공백을 자신들이 채우겠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유럽 모두 한국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한국에게 엄청난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엄청난 무기를 맡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 여기서 여과 없이 설전이 벌어지면서 충격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빼놓고 러시아 푸틴과 평화협상을 시작했는데 이날 젤렌스키는 살인자에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감사하지 않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세계 3차 대전을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도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이날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 협상이 무산되었고 트럼프는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영국으로 넘어와 정반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젤렌스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영국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여기에 더해 영국은 앞으로 영국의 수출기금 일부를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16억 파운드 약 3조의 미사일 구입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5,000기의 방공 미사일을 추가 구입하게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에서는 지지와 환대를 받았지만 뒤늦게 미국의 지원 없이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며 미국을 향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수그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젤렌스키를 두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데는 정치적 군사적 적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는데 러시아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몰아붙여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으로 확장해오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미국은 30년간 매년 42조의 군함을 발주하려 한다고 했는데 미 의회에서는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위싱턴 DC에서 면담을 했는데 미국 측은 군함은 물론 액화천 연가스 LNG를 실어 나를 운반선과 북극 항로 일대에 활용할 수 있는 쇄빙선 등이 필요하다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관세 면제를 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한국조선업이 긴급히 필요한 미국이기에 한국은 이를 카드로 사용해 관세나 방위비 협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당 $50의 항구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중 견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에게는 이 또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법까지 바꿔서 한국에게 군함은 물론 상선까지 만들게 하려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중국의 엄청난 선박 생산 능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중국이 내놓은 세계 최초의 드론 항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4만 톤급 드론 항공모함 스차남을 진수했습니다. 스차남은 강습 상륙함으로선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설치했는데 사출기를 이용하면 고정의 항공기는 물론이고 활주로가 필요한 고정의 드론도 대량으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드론 항공모함이 3차원 상륙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고 또한 러시아 미사일함 이바노베츠함을 공격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비싸고 생산이 어려운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무장 드론과 드론 운반선이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난 2월 초 자신들이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 취역 행사를 열고 현지 언론을 통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배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상업용 선박을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에서는 20년 이상 써서 수명이 다했지만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된 한국산 상선을 드론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22,000회리의 작전 범위를 할 수 있어 1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원해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20년 이상 쓴 상선이 드론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정도로 한국 선박의 완성도가 대단한데 지금 한국은 작심하고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면서 경항모를 구상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며 7만 톤급 중형 항모로 키우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국방부와 합참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거의 취소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최근 추세에 맞춰 대형 전용 드론 항공모함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정보를 전하는 하쿠메이스는 한국의 주요 방위 프로그램 몇 개가 재조정되었다며 항공모함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한국은 대형 전용 드론 항공모함을 획득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합동화력 합이 취소되면서 대신 다양한 한국 구축함에 더 많은 수직 발사 장치가 설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마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이 지금 경항모나 합동화력함 대신에 최근 전장에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드론 전력의 모체가 되는 드론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과 이란이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드론 항공모함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 적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한국은 9톤의 현무호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지난 1기에서도 제기되었던 핵잠수함 보유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주의 핵잠수함은 허용해도 한국의 핵잠수함을 반대했는데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국이나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비껴서 미국 근해까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미국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국에게 군함과 상선 건조를 긴급히 요청하고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트럼프가 더 이상 유럽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고 현지 생산까지 꿈꾸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전차,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구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 전차를 구입할 의향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지난해 K9 자주포에 이어 올해 K 전차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동유럽 군비 증강 91조 시장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배송이 빠르고 극강의 가성비를 지닌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에서도 최근 한국산 무기 도입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얼마 전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2차분을 받았고 K239천 무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하이마스 공급에 차질을 빚자 한국 천무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요까지 겹치면서 최근 올해와 내년 국방비 10조 원 추가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방비를 10년간 총 38조 증액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무기를 사고 또 사라.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덴마크 총리의 발언 중에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고 했는데 스피드하면 한국이 아니냐며 한국 무기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건조되는 미국 군함 42조 시장, 동유럽 군비 증강 91조 시장, 덴마크 38조 등을 비롯해 수백조 수천조 이상의 방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AT-5융임 영문명 브레이브 이걸이 15일 오전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비록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대만 내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융잉은 비행시간이 183시간에 불과했는데 이번 사고는 대만군이 2021년 융잉을 본격 도입한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대만 공군은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대만제 전투기가 추락한 적이 많기에 이번에도 대만제 항공기의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T-50을 대만은 도입하려 했지만 대만 내에서 독자 개발하겠다고 우겨서 탄생한 AT-5가 결국 참사를 당했습니다. 원래 대만은 T-50을 도입해 대만 에바항공으로 유명한 에버그린 그룹이 면허 생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국기국조, 자연자재 정책이 결정되며 고등훈련기를 대만에서 독자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02년에 미국의 F-35B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에게 거절당하면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결국 대만의 고등훈련기 AT-5는 외관은 1989년 대만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와 비슷하지만 공기역학적인 설계와 중량을 줄여 23년 만에 대만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라고 홍보했습니다. AT-5는 2026년까지 총 66대가 대만 공군에 공급되어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서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이번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그때 왜 한국산 T-50을 도입하지 않았냐는 말이 나오면서 대규모 자본을 쓰고서도 실전에 쓸만한 전투기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방력 강화 모델은 한국이라고 했는데 한국처럼 자체 개발 전투기, 잠수함, 전투함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고등훈련기 AT-5도 한국의 T-500I 훈련기에서 경전투기인 FA-50으로 발전했듯이 훈련기에서 경전투기로 진화시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한 군사 전문가는 대만이 전투기 정밀 기계 가공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탑재 소프트웨어나 공기역학 기술 등에서는 1980년대에 머물며 한국에 비해 최소 20년은 뒤진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FA-50은 지난 2023년 10월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산 FA-50에 대해서 탐을 낼 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훈련기가 추락했는데 미국에서도 개발 중인 훈련기에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 T-50, FA-50은 방산선 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은 1조 원 규모의 FA-50 12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무기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 공군이 지난 4일 현지 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 상공에서 합동순찰 비행을 실시했는데 필리핀 공군 소속 FA-50 전투기 2대와 미군 비일 비폭격기 2대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도 FA-50을 도입했는데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최강의 가성비를 지닌 한국산 경전투기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자주 충돌해온 필리핀으로 이와 함께 태국과 베트남도 한국산 무기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한국산을 원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서방문 기체계의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한국산은 서방 무기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FA-50에 장착할 무기에 대한 대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은 물론 KF-21까지 더욱 매력적인 전투기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한국산 공대지 미사일 철룡은 2030년대 KF-21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국 JASSM의 장점이 융합하여 설계되었는다. 사거리 600km 이상, 관통력은 기존 대비 90% 수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괴물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공격력을 갖췄으면서도 크기와 무기를 줄여 FA-50 경공격기와 KF-16, F-15K, 그리고 KF-21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매체 비즈 한국에서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난 2월 14일 지금 이 철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FA-50에 장착되어 사천에서 비행 테스트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철룡 미사일의 개발 및 실용화에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그 통향을 주목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철룡 미사일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FA-50에 장착되어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해외 국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18일 등 몇 차례에 걸쳐 이미 FA-50을 사용해서 철룡 미사일의 항공기 탑재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FA-50의 유력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관계자는 비즈 한국의 FA-50의 확장성과 미래, 무장 능력에 평소 관심이 있어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FA-50을 목격하고 흥미를 가졌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KF-21에 2030년대에 장착한다는 국내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이 이미 FA-50에 장착되어 시험을 하고 이것이 FA-50을 도입하는 국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FA-50에는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에 이어 지금 한국산 유도폭탄 KGB가 폴란드 FA-50에 바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의 GPS 유도폭탄 KGB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GB는 500파운드 이약 27kg급 마크 82 항공폭탄의 유도 기능을 달아 정확도를 높인 우리 공군의 공대지 무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GF의 무장 장착이 늦어지자 한국의 KGB를 빠르게 도입해 실전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KGB는 2018년 사우디에 처음 수출됐고 2022년 태국에도 수출됐는데 폴란드가 구매를 결정하면 세 번째 도입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F-16에 KGB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콜롬비아도 기존 전투기의 항공전 자장비에 특별한 개조 없이 장착할 수 있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이집트에서도 FA-50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120여 대에 달하는 K-8고 훈련기가 있기는 하지만 구형이면서 중국제인 이 기종으로는 기본적인 비행술 교육만 가능할 뿐 전술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산 K-8 훈련기로 비행 훈련 과정을 마친 조종사가 진짜 전투기를 타고 또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이집트는 외국 비행팀으로는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에서 한국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팀의 공중 비행 공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행사를 전후해 이집트가 FA-50의 면허 생산을 추진 중이고 그 수량이 100여 대에 달한다는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중동 2개국, 스아시아 2개국, 남미 2개국, 수유럽 1개국 등 총 7개국과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KF-210I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FA-50과 KF-21은 지금 동남아, 남미, 북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놀라운 평가와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자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불가능하다며 비관적인 시각과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첨단 전투기 생산국이 되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너진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를 도울 수 있는 한국에 긴급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이를 기회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누르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도움으로 중국에게 밀린 군함 건조 능력을 회복해서 해양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압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중국을 겨냥해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최근 나온 뉴스가 더욱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압박하면서 이미 푸틴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에서 더 빨리 군함을 건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큰 그림에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한국에 SOS를 친 이유는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2배라면서 최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미 해군이 완전히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에 새벽까지 국방부와 의논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군함 제조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빠른 속도와 함께 생산 노하우와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굉장한 속도로 군함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참혹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개발 중인 최신형 핵잠수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대만 언론은 이 잠수함이 중국 해군 주력인 39A 잠수함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위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세들러 선임 연구원은 새 핵잠수함의 침몰은 중국의 핵잠 함대 확장 계획을 늦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해군 함정의 숫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잠수함으로만 보면 양과 질의 측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게는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인데 최근 이 기술을 훔쳐서 잠수함을 만들다가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이 비밀리에 미국이나 러시아 기술을 탈취해 잠수함을 만들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얼마 전 94명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진이 목격되었는데 이곳에서 미국이 중국 잠수함을 상대로 행한 놀라운 행동을 말해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노력은 이제 전 세계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의 94명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완전히 노출시켜 추정용 수중 지문 역할을 하는 독특한 음향 신호를 포함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산업 시스템은 내부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과학자는 천 위안의 빚을 갚기 위해 레이저 전송, 전자기 투석기, 스텔스 물질에 관한 기밀 정보를 유출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이러한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고철 더미와 혼란에 빠진 정부만 남겼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미 국방부 정보 장교가 미국 고고도 정찰기가 촬영한 이미지가 담긴 보고서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이 이미지는 93-417형 잠수함이 류공다오섬 잠수함 기지로 견인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참모진은 미국이 4가지 각도에서 물의 변이 패턴과 견인 경로를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잠수함이 대부분 물에 잠겨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없었지만 미군 분석가들은 예인선의 궤적과 시간,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각도를 이용해 잠수함의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AI 기술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잠수함의 역감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군 AI는 잠수함의 톤수, 배수량, 미사일 탑재 능력, 핵 추진 성능 등을 성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의 음향 신호가 완전히 녹음되어 미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94명 잠수함 시리즈 전체가 사실상 쓸모없게 된 셈입니다. 이제 미군은 이 잠수함이 어디에서 작전을 수행하든 음향 신호로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중국에는 93-417형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 분노한 시진핑은 자신이 신뢰하는 군 관리 중 한 명인 마오와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사건은 93-417형 잠수함이 황해에서 수직 발사 및 추진 시스템 훈련을 실시했던 2023년 8월 하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잠수함은 중국군이 미군 함정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수중 장벽에 예기치 않게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승무원들은 산소와 아세틸렌 탱크를 장착한 잠수부를 파견해 수중 절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잠수부들은 잠수함으로 돌아와 해치를 두드려 잠수함을 들여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이버 중 한 명이 수면 위로 올라와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내 구조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정부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 매체 루오데 미디어 LUOD 미디어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지난 1년 동안 정확한 정보들을 유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이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적외도 정찰 위성, 통신 위성, 고고도 정찰기를 배치하여 현장을 감시하도록 미 태평양 함대에 지시했고 미 태평양 함대는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잠수함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류공다오 섬으로 견인되는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상황은 또 한 번 악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핵잠수함인 93B형이 수리를 위해 후르다오 조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 정보당국은 선명한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미국의 분석가인 톰 슈가트는 훗날 후르다오 조선소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93B형에 12개의 미사일 튜브가 장착된 수직 발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잠수함이 펌프 제트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월 10일 미국 언론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93B형 잠수함의 펌프 제트 추진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음향 신호를 줄이고 수중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93호형과 93B형 모델에 여러 개의 순항 미사일을 위한 수직 발사 시스템을 통합한 것은 중국 공격 잠수함이 이 능력을 달성한 최초의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정보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루도 미디어는 이미 2023년 8월 30일 94명 잠수함의 개선된 버전이 샤프트가 없는 펌프 제트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만이 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21년 마웨이밍 연구원이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다 미디어의 소식통은 이 시스템이 이미 94명 잠수함에 설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술이 도난된 이후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94명 잠수함의 수직 발사 시스템도 이전에 폭로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루다 미디어는 중국 핵잠수함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압을 극복하고 바닷물을 빠르게 흡수하며 반동에 대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결책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2명의 중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훔친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루다 미디어가 2023년 9월 16일 중국이 93-417형 잠수함에 창잉이라는 새로운 미사일 어뢰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이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무기는 미국 잠수함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후르다오 조선소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감시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군 정찰 위성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잠수함 작전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루다 미디어는 심지어 중국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인 후르다오의 지상 사진을 공개했는데 꼬리 지느러미와 프로펠러 등 주요 부품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잠수함 제조 공정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공개한 전체 길이의 비디오에서 단 하나의 스크린샷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전체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총 14척의 94명 잠수함을 건조했거나 건조 중입니다. 잠수함 한 척당 최저 10억 달러, 총 가치는 14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본질적으로 미군의 투명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중국 국방부문에서 고급 군사기술 유출과 관련된 대규모 스파이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잠수함의 음향 특성과 여러 가지 기술을 파악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물량 공세를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싱크탱크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단언한 것 또한 이러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기술은 훔치되 사용 설명서를 훔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대개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4명은 몇 주 안에 위시와 태문에 배치될 예정입니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간첩이 미국 당국에 의해 잡혔는데 미국의 수사관들은 3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중, 잠수함 및 위성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현대 군사통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레이저 전송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잠수함 함대와 지상 지휘센터 간 통신에 사용되는 정확한 주파수와 암호화 매개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미국의 중국 잠수함 통신을 가로채는 마스터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항공모함의 핵심 시스템인 전자기식 발사기 기술이었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유출은 J-20, J-31, J-35를 포함한 중국의 첨단 전투기에 사용되는 레이더 흡수 스텔스 소재와 관련된 기술이었습니다.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재료 구성, 생산 기술, 코팅 두께와 같은 주요 세부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군은 레이더 시스템을 미세 조정하여 중국의 소위 스텔스 항공기를 더 쉽게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탈취해서 군함과 전투기 등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찾아내 중국의 무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한 속도로 물량을 뽑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해서 한국의 기술과 생산력으로 자국의 군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을 위해 비밀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서 러시아는 미국에 200만 톤의 고품질 알루미늄 공급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함, 전투기,
탱크, 장갑차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라며 이 양의 알루미늄은 미미 취급 항공모함 15척에 사용되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알루미늄 외에도 러시아는 중국이 제시한 가격보다 45%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100톤의 히토류 광물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알루미늄 부족이 80만에서 100만 톤에 달해 여러 방위 프로젝트가 지원되고 있는데 미 국방부는 이미 알루미늄을 재활용하기 위해 오래된 함선을 해체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 국방부는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 생산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타이프 55 구축함과 맞먹는 새로운 종류의 전함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알루미늄과 한국의 기술을 통해서 미국의 방위 생산 능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하며 상당수의 첨단 전함이 24에서 36개월 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은 없고 생산 능력만 갖추었지만 기술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한국은 지금 군함과 잠수함을 체계적으로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5번째 해군력을 자랑하며 중국 해군도 우려하는 전력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뒤처진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주는 동시에 앞으로 핵잠수함을 협상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매복이 가능해 인공위성 시대에 꼭 필요한 무기로 최근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도 미국에게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받은 만큼 트럼프 정부의 해군 재건을 돕는 한국도 이에 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도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할 의지를 밝힌 바 있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만들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모보다는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미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1위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미사일이나 유도무기 등 원거리에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만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는 보병 전력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대륙간 전쟁이 아닌 한반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병력 간에 피터지는 전투는 필수였습니다. 보병 간의 전투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 전투 능력, 즉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팀워크가 얼마나 발휘되는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도쿄 극동사령부에 주둔 중이던 메가 더글러스 머카서 1880-1964 장군은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와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한국군의 상황을 파악한 메가더는 한국군은 잃어버리거나 포기할 보급품도 없다며 크게 좌절했다고 하죠. 625 당시 실제로 한국군의 전쟁 물자는 취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1949년 10월 발효된 상호방위지원법에 따라 미국이 탄약 5,100만 발을 지원했음에도 1년 만에 지원받은 탄약 90% 가까이 써버렸습니다. 전쟁 초기 예상보다 빠른 소모는 한국군에게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미군이 또다시 탄약을 지원했으나 철도가 망가지는 바람에 수송도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지게부대입니다. 미군이 지원한 탄약과 식량을 싣고 밤낮 없이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면서 국군에게 탄약을 보급해주지 않았다면 전쟁은 북한군의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일반인들이었고 매일 45kg의 탄약과 식량을 지게에 짊어지고 16km씩 운반한 최정예 수송부대였죠.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 따르면 한국 민간인들이 지게로 현장까지 물품을 옮긴다고 기록하며 이들을 어특공대어 프레임코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고 직접 탄약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제기됐을 즈음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달에 몇 발의 포탄이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미국 및 유럽 정보기관은 전쟁 초기 러시아가 하루 최대 6만 발, 우크라이나가 약 1만 발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0만 발입니다. 하지만 그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가 아닙니다. 포탄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포탄은 155mm 곡사 포탄이었는데 그간 유럽은 생산량을 늘려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졌다는 미국은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임을 감안해 155포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 상황과는 정반대로 155포탄이 오히려 넘쳐나 엄청난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품귀 현상으로 포탄 가격이 올라 전쟁 이전 개당 270만 원이던 것이 전쟁 후에는 1140만 원으로 4배 이상 폭등해 포탄 생산 기업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죠. 대표적으로 1968년 풍산금속공업 주식회사로 출발한 풍산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대단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방산 부문 매출이 9,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풍산이 바로 155포탄을 생산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사실 풍산은 비철 금속난 페러스 메털즈 소재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해 전 세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탄약 생산입니다. 최근 한국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풍산이야말로 전통적인 방산 명가인데요. 1973년부터 탄약 생산을 시작해 국산 탄약의 시발점이 되는데 556 소구경 탄약부터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전차포탄, 무반동 총탄, 합포탄, 항공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총탄을 생산하고 있죠. 이 기업이 대단한 것은 탄약 원재료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종합 탄약 제조업체라는 점. 한화 등에서도 포탄류를 생산하지만 시정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는 풍산이 생산하는 방산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전 세계 60개에 이르고 수련 및 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는 스포츠탄은 자체 브랜드 PMC를 통해 미국으로 진출해 미국 스포츠탄 시장의 20%를 차지한 탑 3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 세계 35억 명이 풍산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탄약 분야로 잘 알려진 풍산은 사실 동파이프 및 동학금 제품을 만드는 신동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동사업의 대표 제품은 소전, 즉 완성 전 단계의 동전인데 풍산은 전 세계 소전 시장에서 점유율 50%로 극강의 1위 기업입니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지폐와 동전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동전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지칭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 금속으로 만든 화폐를 통칭하는 말은 주화였고 동전은 주화 중에서도 구리로 만든 것들만 의미하는데요. 그럼 동전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중앙은행이 글자, 모양, 연도, 도안, 액면가, 발행연도 등을 결정하면 이를 소전의 압인에 완성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소 70여 개 국가에서는 액면가와 그림 무늬가 압인된 완성품 동전이 아닌 동전의 직전 단계인 소전을 수입해 액면가와 그림 등을 압인에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소전을 가장 많이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이 풍산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연간 40만 톤이 넘는 소전을 수출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1,47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970년 한국조폐공사가 풍산을 주화용 소전업체로 선정한 덕분에 1970년 이후 생산된 한국 동전들은 전부 풍산 작품입니다. 위에서 70여 개 국가가 풍산의 소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1 동전이 있는데 역시 풍산의 작품. 풍산은 미국 현지법인 PMX를 통해 1993년부터 미국 조폐국에 소전을 공급해왔고 2000년부터는 미국 업체 올린 브레스를 제치고 1위 공급업체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12월 22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37명의 얼굴을 새겨 재임 순서에 따라 $1 동천에 새기는 대통령 $1 동전법 더 프레저덴셜 달러일 코인 액트에 서명했는데요. 2007년부터 매년 4종씩 10년간 모두 38종을 발행했는데 그 소전의 공급업체가 풍산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엄청난 물량의 $1 지폐가 폐기되고 새로 생산되는 데 따른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1 주화 발행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풍산이 이 사업을 따냈죠.
이 $1 동전은 1999년부터 발행되는 사카가웨이 동전과 같은 구리 88%, 아연 6%, 망간 35%, 니켈 2%의 합금 소재로 황금빛을 띠기 때문에 골든 달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유럽일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한 경제통합체 유럽연합 이후에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이 풍산이니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경제 공동체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국제경제 용어는 자유무역협정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입니다. FTA는 두 국가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합의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상당 부분 인하하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보다 좀 더 진보된 경제 공동체로 관세동맹 커스텀즈 유니언, 공동시장 커먼 마켓, 경제동맹 에커나믹 유니언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경제통합 토털 에커나믹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이는 단일 통화와 경제 정책을 통일시키는 것을 전제로 여러 나라가 모여 하나의 경제동맹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유럽연합이 그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단일 통화입니다. 쉽게 말해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등의 서로 다른 국가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복잡한 환전 과정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체코에서 같은 통화를 사용하니까 그 통화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세계 최초로 12개 유럽 국가가 1993년 이 복잡한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유럽인들의 체질을 반영해 구리와 아연, 알루미늄을 합친 노르딕 골드를 소재로 채택하기로 한 겁니다. 유럽연합이 탄생하자 풍산은 유로화 소전을 수출하는 것에 회사의 미래를 걸기로 했는데 왜냐면 199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탄생하면 3억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 1인당 최소 200개의 유로화를 소유하게 되니 어마어마한 소전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 시장을 잡아보기로 한 것이죠. 사실 노르딕 골드는 보통 동전보다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금색에 가장 가까운 황금색을 구현하기 위해 구리, 아연, 주석, 알루미늄을 정확한 비율로 배합해 제작해야 하니까요. 4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최적의 비율을 찾지 못하면 색깔도 강도도 맞출 수 없어 쉽게 깨져버립니다. 노르딕 골드를 최초로 개발한 곳은 핀란드였습니다만 대량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노르딕 골드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색을 띠지만 생산 과정에서 깨지기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유럽의 소전 생산업체들은 이를 보완하고자 틀을 좁게 만들었으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새로운 단점이 생겼죠. 결국 이 유로화 납품의 핵심은 발행일자에 맞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납기 내에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이전까지 만들었던 동전은 직경과 두께, 강도 등 기본적인 요건만 맞추면 충분했지만 노르딕 골드의 경우 위조 방지를 위해 전기 전도성까지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결국 풍산이 인류 최초로 절대 깨지지 않는 소전을 개발해 유로화 동전 사업을 수주했고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가 줄줄이 풍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000톤이 넘는 유로화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됐죠. 현재는 한국을 포함 미국, 호주, 유럽, 대만 등 상당수 국가들이 풍산이 제작한 소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약 생산으로 잘 알려진 풍산은 사실 동과 동합금 소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소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글로벌 비철 금속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 동전은 물론 미국의 $1 동전,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로화 소전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해내며 전 세계 70여 개국에 대규모 소전을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노르딕 골드 합금의 대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던 치명적 품질 문제를 극복하고 유럽연합 단일 통화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 것은 풍산이 이룬 기술적 상업적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풍산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 기업이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역량이 있습니다. 풍산과 같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이 탄생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제로 성장 30년이 이어지면서 한때 반도체로 영광을 누리던 도시와 기업들은
쇠락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스시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이 지역에는 원래 축구장 36개의 크기의 대형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후지스 반도체 공장은 1980년대 세계 톱10 반도체 기업이었던 후지스의 주력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으로 파나소닉과 통합한 이후 반도체를 만들던 후지스 공장은 지금 채소를 키우는 채소 공장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후지스 반도체의 몰락으로 후지스 도시라고 불렸던 아이즈와카마스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 지역 주민들은 후지스의 월급날은 마을 전체가 작은 축제처럼 들떠 있었다고 회상할 만큼 반도체 기업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절은 가고 건물 9에서 10층 높이의 좌우로 100m가 넘는 옛 반도체 건물의 클린룸에서는 반도체가 아닌 친환경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후지스가 2014년에 텅 빈 반도체 클린룸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실내 재배 사업에 진출한 것입니다. 후지스 공장의 상추 재배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뜻하는 잃어버린 30년의 축소판입니다. 주축산업이 멸망하면 이런 참담한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잘 나가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992년부터 30년 동안 연평균 0.73% 성장에 그친 일본 곳곳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반도체 부활을 외친 일본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대만 TSMC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며 규슈 지역 구마모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무려 47조 원을 투자하는 대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TSMC 구마모토 공장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지금 기대와 우려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2021년 착공해 불과 3년여 만에 공장을 완공하고 최근 관련 장비를 모두 반입해 언제라도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일본은 지금 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투자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습니다. 일본 규슈경제산업국에 따르면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이후 최근 3년여 기간 규슈 지역의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만 100건을 넘어섰고 투자 금액도 총 5조엔 약 47조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설계 및 소재부터 후공정까지 반도체 관련 산업이 구마모토현을 비롯한 규슈 지역 여러 곳에 집결하는 양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마모토현의 TSMC를 비롯해 소니그룹과 도쿄일렉트론, 미쓰비시전기 등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 밖에 인근 후쿠오카현에도 니혼파인테크와 롬, 미쓰비시 케미컬 등이 들어서고 나가사키현에는 교세라, SUMCO 등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이타현에도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TSMC는 1공장 가동과 함께 이르면 내년 상반기 현재 공장의 인근에 제2공장 건설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TSMC가 이 지역에 2개의 공장을 짓는데 투자하는 금액은 약 31조 원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도 최대 1조 2,080억엔, 약 11조 원을 이미 지원했거나 앞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인데요. TSMC는 향후 제3공장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인근 지역에 올해 4월부터 화상 센서를 만드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나가사키현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한 데 이어 추가적인 투자인데요. 롬은 전기 자동차 EV 등에 들어가는 파워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미야자키현에 2,892억 엔을 투자해 새 공장을 이르면 연내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미쓰비시전기도 반도체 전공정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건설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TSMC 유치 효과는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슈 지역을 비롯해 인근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까지 경제 효과는 약 188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규슈 지역으로 돈만 아니라 사람도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현지에서 기술자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거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마모토현은 외국인 자녀를 받아들이기 위한 관련 시설과 교사 양성에 나서면서 규슈 지역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집적단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물 부족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은 막대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TSMC가 구마모토를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낙점한 이유는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구마모토는 활화산인 아소산 서쪽 광범위한 지역의 지층에 풍부한 지하수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소산의 오랜 화산 활동에 따라 기쿠요마치 등 구마모토현을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시라가와강 중류 지역 일대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5배가 넘은 지하수 흡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를 비롯해 향후 관련 공장이 잇따라 들어설 경우 빗물의 지층 침투를 막고 지하수 보전이 어려워져 물 부족 사태가 올 게 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TSMC가 공장을 짓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164헥타르의 농지가 공업용지로 전용됐습니다. 농지 1헥타르가 사라지면 지하수는 연간 1만 톤 분량이 줄어든다는 추산도 있는데 엄청난 농지가 공업용지로 전용된 것입니다. TSMC가 올해 초 제1공장과 2공장에 필요한 취수 계획에 따르면 2개의 공장이 전부 가동되면 2028년에는 연간 최대 803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생활용수 및 농업, 공업용수로 쓰는 전체 취수량의 8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인구 4만 5천 명에 이르는 기초단체가 사용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TSMC가 제1공장과 2공장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지 말해줍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TSMC 공장이 들어선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 등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이에 따른 농업 및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TSMC가 들어서면서 지역 내 벼농사가 사라지고 논에다 물을 가둬놓고 물을 지층에 침투시켜 보관하는 인공 함량을 하고 있다. 논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의 협력을 통해 인공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하수는 지난해 기준 2천만 톤에 이른다. 반도체 공장의 과도한 밀집 현상으로 얼마나 이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이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마모토현은 지하수 보전을 위한 관련 회의를 열고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2027년 인근에 있는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지자체 등의 이러한 계획에도 천연의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는 데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벼농사의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2004년 기쿠요마치의 벼농사 면적은 388헥타르였지만 지난해 87헥타르로 급감해 최근 20년간 80% 가까이 줄었다. 지역 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벼농사는 물론 생활용수 부족이 반도체 공장과 양립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 부족과 지역 주민과 갈등은 보조금만으로는 잠재워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지하수의 고갈로 지층 변화가 발생한다면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구마모토, 규슈 지역은 이미 여러 차례 강진이 보고된 바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예상된 바 있는 TSMC의 갑질입니다. TSMC는 물 부족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음 공장 건립을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미 47조 원을 투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 온라인 경제 매체 메르칼은 최근 보도에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한 도시라며 TSMC의 공장 증설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SMC가 이곳에 공장을 세우면서 구마모토현으로 새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TSMC 공장이 들어선 구마모토현 키쿠요초의 경우 교통체증 문제가 이전보다 극심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 TSMC가 들어선 이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연간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TSMC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세 번째 반도체 공장 증설은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완전히 TSMC가 일본 정부에 대해 갑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정비나 도로 확장, 사원 재택 근무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국 자가용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통체증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과연 일본 반도체 부활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구마모토가 TSMC의 입맛에 맞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TSMC를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TSMC의 갑질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